그러면 오늘 수업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사회고 다음 주면은 모의고, 이거 끝나고 모의고사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도 확인을 하고 봅시다. 자, 그럼 맨 첫 장에 가서 페이지 214쪽이고요. 갈래 복합이지 문학이 슬픔이 기쁨에게 생명에서라는 시 두 편 하고 그 다음에 수필 작품까지 같이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형들이 붙어 있는 게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양으로 압도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야겠지.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봅시다. 일단 가나다 작품을 봤으니 보기도 한번 훑어봐야겠고, 그리고 3번 문제를 봤더니 진짜 보기가 있네. 이거 먼저 처리하고 가도록 하자. 자, 3번 읽어보면 페이지 215입니다. 자, 역설은 통념과는 다른 창의적인 의미를 생성한대. 그럼 벌써 너네들이 알 수 있는 거, 가와 다에는 역설법이 쓰이겠지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자,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념을 부정하는 표현을 통해 낯설음을 줌과 동시에 창의적인 의미를 생성한대. 그럼 밑줄 하나 그어두자 얘들아. 통념들을 부정하는 표현, 아는 걸 부정할 거래.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소리 없는 아우성, 요런 것들을 들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외로운 황홀한 심사와 같은 조금 통념과 어긋난 표현을 사용할 거래. 자, 그러나 이러한 통념과는 벗어난 표현으로만 역설이 되는 건 아니래. 그래서 또 밑줄 긋자. 그 이면의 창의적인 의미가 생성. 자, 다시 말해 요거는 설명해 보면 외로움과 황홀한 이라는 단어들의 각각 다음어에 담긴 의미 사이의 거리감을 상상력을 통해 좁히면서 걔가 의도한 창의적 의미를 생성할 때 역설적인 표현이 된다는 거야. 얘들아, 말이 어려운데 우리 옛날에 막 내신할 때 배웠던 그거야. 역설이란 건 겉으로 봤을 때 모순, 다시 말해 개소리여야 돼. 하지만 그냥 개소리만 하면 그게 개소리가 되고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실이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개념을 어렵게 풀어놓은 것 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너네들이 실전에서 이렇게 긴 거 봐. 읽어도 역설에 대한 개념밖에 안 줘. 그럼 너네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 가다에 역설이 쓰일 거네. 그리고 맨 마지막 이 역설이 뭘 한다고? 사람들에게 성찰을 유도할 거래. 그럼 이 내용은 성찰까지 가겠지. 요 정도만 가지고 가셨으면 됐어요. 됐죠? 쓸모없이 되게 개념이 많았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역설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가작품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 이것도 우리 미래엔 출판사에 들어있던 거라 내신으로 열심히 외웠던 애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제목을부터 정리하고 가면 표현기법 찾아보자고. 제목에 담긴 표현기법. 슬픔이 기쁨에게 뭔가를 하겠지. 그리고 또 요거는 시기 때문에 이런 시를 전달하겠지. 그래서 제목 근처에다가 써주세요. 제목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 슬픔이 기쁨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갈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슬픔이 말을 하냐? 의인법이 전체적으로 쓰인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지. 자, 됐죠? 그래서 요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슬픔이 기쁨한테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요런 구조부터 생각하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읽어보면 나는 이제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방금 정리했던 거 바로 써먹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서 슬픔이 기쁨에게 말하는 거니까 이때 나는 슬픔이 돼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지. 화자는 슬픔입니다. 슬픔. 말하는 이는 슬픔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듣고 있는 기쁨이가 되겠지. 자, 됐고요. 슬픔인 나는 이제 기쁨이 너에게도 슬픔을 줄 거야. 그럼 주는 거는 보통 맥락으로 좋은 건데 조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 다음 계속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대. 자, 그럼 눈에 들어 나는 우리 두드러지는 표현기법 먼저 찾고 가면 주겠다 주겠다 앞에 구조를 보니까 뭐를 주겠다 뭐를 주겠다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 맞지? 그래서 줄여서 쓸게요.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구나. 주겠다, 주겠다. 무엇을 주겠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표현기법을 찾아보면 슬픔이 사랑보다 소중하대. 그리고 방금 보기 읽은 거 생각하면 이거 역설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랑이 슬픔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역설도 하나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야? 슬픔을 주겠다고 했는데 얘가 사랑보다 소중한 거니까 슬픔은 긍정이었구나 라는 것도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요. 사랑보다 소중하다고 하니까. 됐죠? 수식의 관계를 통해. 자, 계속 갑니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 일단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요.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 이런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기쁨이 너를 위해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줄 거래. 그러면 이때 나오는 너, 우리 기쁨이는 할머니가 슬퍼하지만 스스로는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긍정적인 대상은 아니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쁨이 너는 너의 기쁨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기적인 존재. 그리고 할머니는 힘겹게 살아가는 뭐 고단한 존재, 이 정도로 그냥 해석해 주셨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쌤이 슬픔의 평등한 얼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평등한에다가 약간 색깔 좀 넣어 주시고요. 이제는 요 평등함을 공감하는 이라고 바꿔서 읽어줘. 요거는 그냥 외워. 이 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자, 누군가가 힘들잖아? 그러면 저 사람이 힘들든 말든 기뻐하지 말고 저 사람이 힘들면 똑같이 힘든 얼굴을 해주라고. 왜? 공감하는 거니까.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뭐 시에서 쓰이는 뭐 뻔한 거지. 어두운 뭐 고난과 시련 여기 속에서 기쁨이 이기적인 너를 불렀을 때 너는 단 한 번도 평등하게 다시 말해 나에게 공감하면서 웃어주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고. 그리고 또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 얼어 죽은 사람 맞지? 그럼 이 사람도 위에 있는 맥락으로 봤을 때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좀 고단하게 사는 사람이려나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동사자가 다시 한번 또 얼어 죽을 때 진짜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한 장조차를 덮어주지 않았대. 그러니까 너가 되게 부정적인 존재라는 게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리고 쌤이 여기 가만히 한 장이라고 써 난 밑줄을 그어놨는데 요 시어의 긍부정을 한번 판단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고단한 사람이 있고 걔가 죽었어. 근데 가만히 한 장조차를 덮어주지 않는 너는 나쁜 애야. 그럼 덮어줘야 되는 가만히 한 장은 긍정적이라는 거. 이것도 찾을 수 있는 거 맞지? 시어의 긍부정을 판단하라고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밑줄 그은 거 확인해보자.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그럼 사랑은 좋은 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 하지만 이 사람이 어때? 무관심하대. 그러니 얘는 마이너스로 읽어야 된다는 거. 이것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계속 가볼까?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그럼 얘들아 이 눈물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 맥락으로 보면 흘려야 하는데 안 흘리기 때문에 네가 나쁜 거잖아. 그러면 눈물 그 자체는 흘려줘야 되는 거라 플러스라고 읽어주는 거지. 되지? 안 흘리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나는 이제 기쁨이 너한테도 기다림을 줄 거야. 자, 기다림은 무조건 긍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슬픔을 주겠다라는 똑같은 문장 구조가 나오고 슬픔이 긍정이라면 똑같은 구조에 나오는 이 자리에 있는 건 다 긍정일 수밖에 없거든.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대. 그럼 한방눈 좋은 거 나쁜 거? 멈춰야 되는 거니까? 나쁜 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얘는 밑에다가 의미 하나만 쓸게. 가진 자에게만. 기쁜. 이렇게 고단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를 멈춰줘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자.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올 거네. 그러면 얘는 데리고 가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긍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찾아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슬픔을 공감하고 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랑 함께 걸을 거래. 그럼 우리 함께에다가도 물결 밑줄 해주세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태도는 나쁜 너라도 버리지는 않겠다. 데려가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도 나옵니다. 그리고 슬픔의 힘, 그 힘이 뭐야? 공감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타하는 그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하고 마무리가 되네요. 됐죠? 그러면 이 시를 통해서 쌤이 내용은 되게 너네들이 읽었을 때도 간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별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전체를 읽었을 때 하나 더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정보는 뭐냐면 통념, 슬픔은 보통 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 통념을 뒤엎은, 그래서 근처에다가 쓸게요. 일반적인 역전시킨 그냥 통념에서 벗어난.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거 자체가 역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한 개념에서 벗어난 그런 표현 기법을 쓰고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쌤이 써놓은 것처럼 2번, 3번 문제 한번 훑어보고요. 풀 수 있는 거 판단 좀 하고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2번, 3번. 자, 얘들아 3번에는 1, 2, 3의 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 오래 걸리면 안 되지? 그럼 쌤하고 볼게요. 2번은 답이 5번 맞지? 한방눈이라는 거에 시어 긍부정을 찾는다면 쉬울 거고, 그리고 3번 봤을 때 답 아직 안 나온 거 맞죠? 1, 2, 3 그럴 수 있다라고 읽힐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 나 지문은 생명의 서인데 얘도 윤동주의 그 자아 분열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읽다 보면은 자아 분열한다 이거 한 번에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지문 자체가 살짝 어렵기 때문에 얘도 264 지난번에 했던 광야처럼 정리를 해두면 굉장히 좋은 지문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지식이 표면적 화자 드러나는 거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내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회의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돌이켜 의심하는 거야. 왜 그렇지? 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말을 좀 아리송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식이 일단 뭔가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야. 됐지? 그리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짐지지 못했대. 애증은 알지 얘들아? 사랑하고 증오하는 거, 감정 같은 것들. 자, 근데 이것도 좀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가야 돼. 뭔가를 짐지지도 못하고 있어. 그럼 나의 상황은 되게 부정적인 상황이구나. 요 정도는 가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배우는 상황이니까 요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지식은 이성적인 부분이야. 그리고 애증은 감정적인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은 사람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서도 뭔가를 이루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아무튼 나는 어떤 것도 찾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런 상태를 병든 나무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럼 내가 부정의 상황이라는 게 뚜렷하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규 당연히 찾아주시면 좋고, 자, 아무튼 내가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그러면 어떤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표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유형이기 때문에 지향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읽어줄 수는 있는데 맥락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라비아 사막, 거기는 한 번 뜬 태양이 불사신처럼 자결한데 막 내리쬐고요. 그 다음에 또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데 다 죽어버리는 영겁의 허적에 있대요. 말은 어렵지만 얘들아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겁이라는 거는 아주 오랜 시간이야. 한 몇 천억 년 이 정도의 시간이거든. 오랜 시간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오랜 시간. 아주 오래된 시간이야. 또 요거는 만겁, 요렇게도 나오니까 겁자를 조금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그곳은 모든 것이 죽는 아주 오랜 시간의 그런 허적, 흔적 같은 것 속에서 오직 알라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이래요. 자, 그러면은 아라비아 사막의 성격을 얘기해 줬는데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옆에다가 생존이 치열하고 그 다음에 견디기 힘든 공간,
요 정도는 찾아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아직 판단하면 안 돼. 되게 힘든 공간이구나. 신마저도 방황하는 곳이니까. 자, 그리고 방금 읽은 것을 또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요것도 물결 밑줄 할게. 열렬한 고독. 그래서 아까 쌤이 이렇게 묶어놓은 거하고 이렇게 이어주세요. 위에서 얘기했던 걸 고독이라는 말로 정리를 합니다. 굉장히 고독스러운 그 공간 속에서 옷자락을 나부끼고 혼자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하게 될 거야. 그럼 쌤이 아까 얘기했던 자아를 분열하네,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돼. 왜? 내가 갔는데 나를 만난다며. 그러니까 옆에다가 쓰자. 자아 분열이고요. 나를 나누는 것 자체가 나를 성찰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다는 것까지도 같이 이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아주 고된 그곳을 지나면 운명처럼 나와 대면하게 될지니, 어쨌든 나란, 그리고 또 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래. 그럼 요것도 밑줄 그어주시고요. 내가 대면하게 될 애를 본연한 자태라고 표현하는 것까지도 같이 확인을 하고, 자, 무튼 이러한 자태를 다시 내가 못 배운다 한다면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후회와 한탄이 없는 백골을 쪼고 있을 거야 하고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사막으로 가서 이 나를 만나야 돼. 근데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백골을 쪼이며 그냥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의 태도도 찾을 수 있는 거 맞지? 어떻게? 세모의 상황에서 긍정을 추구하는 의지적인 태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합시다. 그러면 아라비아 사막이란 곳은 굉장히 힘들기는 하지만 나를 대면할 수 있는 공간으로까지 봐줘야 되는 거지. 무작정 마이너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추구하는 걸 알게 하는 공간이니까. 자, 그러면 요까지도 정리가 되면 우리 아까 문제 1번과 4번 요것도 한번 보고요. 1번, 4번. 오늘은 시도 괜찮네. 자, 괜찮겠지? 얘들아, 쌤하고 볼까? 일단 4번 먼저 해결을 해보면은 답은 2번입니다. 니은이 열사의 끝인데 이곳을 우리는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이해를 했었어. 근데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는 공간이야. 왜? 본질적인 나를 찾기 위해서. 되겠지? 그래서 이건 아라비아 사막과 똑같이, 기억과 똑같이 읽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풀라고 했던 1번, 요거 답 3번 맞지 얘들아? 의지적 태도 뭐뭐 하겠다, 그 다음 마지막 뭐뭐 하리라,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말 재미없기는 한데 수호제기가 나왔네. 나온 이상 넘어가기는 조금 재미는 없는데 봐야 되는 작품이라 이것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읽기 전에 보기에서 가다 작품은 역설이 쓰였다고 했고 성찰을 유도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문 수필입니다. 그럼 수필인 이상 경험이 나타나고 깨달음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건데 깨달음이 주제가 되는 것도 확인하시면서 가면 돼요. 자, 그리고 쌤이 또 하나 읽어보니까 수제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면 참 좋았지만 요거는 상식적으로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갑시다. 수호제기할 때 수호제라는 건 나를 지키는 집이야. 그래서 제목 근처나 혹은 그 옆에다가 써줘. 나를 지키는 집. 나를 지키는 집. 그리고 쌤이 나 이렇게 쓴 거 보면 너네들도 또 눈치를 챘겠지? 나는 여기 있는데 나를 지키래. 그럼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건가? 얘도 역시나 자아 분열을 통해서 성찰을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면 수제,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다가 붙인 이름이고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밑줄 그을까?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상하게 생각했다. 자, 그리고 왜 이상하냐면 나랑 굳게 맺어져 있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건 없어. 그러니 나를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내가 어디로 갈까? 이상한 이름이다. 옆에다가 의문 제기라고 하나 써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좀 수월하게 읽기 위해서 이때 지켜야 하는 나는 마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닌데 쌤은 이렇게 해석을 해. 그래야지 이해가 좀 쉽더라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문 제기한 게 뭐야? 내 몸뚱아리는 있고 내 마음도 몸에 있는데 이 마음을 왜 지키지?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계속 읽어보면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 이거 밑줄 그어야 되지? 장기로 귀양 온 뒤. 왜냐면 이 사람의 처지가 나와. 귀양까지 왔고 혼자 지내면서 생각을 해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됐대. 나는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모칠게요. 천하만물. 모든 것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오직 나에다가 동그라미. 나는 지켜야 한다. 자, 그러면 일단 표현기법 찾으면 대조법 맞지? 지켜야 필요가 없는 것과 지켜야 하는 것.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나의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럼 이거 형식 봤을 때 지 혼자 묻고 지 혼자 답하는 거니까 옆에다 문답이라고도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천하 만물들, 안 지켜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네모칠까? 내 집.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어? 그러니 집도 지킬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 정원에 여러 나무, 또 네모치자 꽃나무와 과일나무, 요거를 뽑아갈 자가 있어? 없지. 그러니 땅속 깊이 박혀서 못 가져가. 그리고 내 책 네모 쳐주시고요. 책을 훔쳐서 없앨 사람이 있어? 그 뛰어난 사람들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서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책을 없앨 수 있겠니? 자, 그리고 또 네모칩니다. 내 옷과 양식. 자, 이런 거 훔쳐서 나를 가난하게 할 수 있을까?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다 내가 입을 수 있는 옷, 그리고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 도둑이 비록 훔쳐간대야 한두 개밖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느냐? 서리법도 쓰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어. 다 못 훔쳐가거든. 자, 그러니 마지막 결론, 천하만물 지킬 필요가 없구나. 자,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하겠지. 오직 내 마음이라는 것은 밑줄 긋고 동그라미 할게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내 마음은 쉽게 변한다는 거야. 그리고 아주 내 마음이 몸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깐만 마음을 살피지 않잖아? 그럼 어디로든지 못 가는 곳이 없대. 자, 세모 칠게요. 이익으로 꿰면 내 마음 떠나가. 위험과 재앙 세모입니다. 겁줘도 내 마음은 떠나가. 자, 마음을 울리는 또 세모지. 아름다운 음악소리. 요것만 들어도 떠나가고.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또 세모칩니다. 미인. 예쁜 여자의 모습만 보아도 내 마음은 떠나갑니다. 쉽게 나간다는 걸 이렇게 설명하지.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에요. 밑줄.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 마음이 떠나면 다시 잡기가 힘들대. 자, 그래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천하의 나보다 더, 이 마음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어요. 그러니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을까? 무조건 지켜놔야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겨, 얘들아.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야. 그럼 나가 두 개 나오니까 잃어버린 거, 그 다음에 지켜야 하는 거, 동그라미와 세모로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앞에 게 동그라미인지 뒤에 게 동그라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어. 그러면 요거 봤을 때 앞에 있는 나는 뭔가를 잃어버린 나니까 부정적인 거 맞지? 앞에 있는 나에다가 세모 쳐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나는 지켜야 하는 난데 못 지켰다는 거니까 두 번째 나가 동그라미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가지고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어.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서 조정. 얘들아 이거 외워야 되는 거 맞지? 나라입니다. 나라. 벼슬 했다는 거잖아. 자, 나라에 나아가서 검은 사모관대 비단도포를 입고 12년 동안 미친 듯이 대낮에 커다란 길을 뛰어다녔어. 커다란 길 밑에다가 우리 은유라고 써주세요. 왜? 벼슬은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중요한 건 얘들아 되게 열심히 살아온 것 같잖아. 과거 시험 준비도 하고 벼슬도 갖고. 근데 중요한 건 뭘 지키지 못했어? 내 마음은 단련하지 못했다는 거야. 되겠죠? 자,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서 한강을 건너고 세제를 넘고 친척과 그 다음에 조상의 무덤 같은 곳을 다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 멈추게 되었다. 그럼 대나무 숲 밑에다가 귀양이라고 써주세요. 그럼 너네들은 알 수 있어. 얘가 귀양 온 이유가 뭐라고? 마음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야. 자, 계속. 자, 이때에는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서 숨도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따라 이곳까지 함께 오게 됐대. 그럼 방금 읽었던 나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나, 이거 옆에다가 마음이라고 써주세요. 자, 내가 귀양 왔는데 내 마음도 꾸역꾸역 땀을 흘리면서 따라왔대. 그리고 나의 발 뒤꿈치 밑에다가는 현상이라고 써주세요. 얘들아, 현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세모 쳤던 그 나의 모습이야. 내 몸뚱아리 같은 거. 자, 그래서 내 마음도 꾸역꾸역 나의 몸뚱아리의 발 뒤꿈치를 따라서 오게 됐습니다. 물결 밑줄 할게요. 내가 나에게 물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어쨌든 내 몸뚱아리가 마음과 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찰의 과정이라고 보는 건 당연해. 성찰. 근데 우리가 표현기법을 하나 더 찾아보면 마음이라는 존재랑 대화할 수조차가 없잖아. 그럼 대화할 수 있는 거는 실제 살아있는 혹은 구체적인 사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로 추간구가 쓰였다고도 확인할 수 있어요. 추상적인 마음이란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냈으니까 추간구, 추상적 관념에 구체화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성찰하는지 읽어보자. 너는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여우나 도깨비한테 홀려서 왔니?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니? 네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이란 곳에 있는데 왜 거기로 돌아가지 않고 나를 따라온 거니? 스스로한테 말 거는 거 대화하면서 성찰합니다. 자, 그러나 내 마음은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라. 근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해. 왜? 얘 특징이 쉽게 나가면서 쉽게 못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계속 그 얼굴빛을 보니까 마치 뭔가에 얽매인 게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어. 역시 쉽게 못 들어오네. 자,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대. 자, 이때 둘째 형님 좌랑공도 자기 자신을 잃고 그럼 이때 잃은 나도 마음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 형님 자기가 지켜야 하는 마음을 잃고 나를 쫓았대. 그럼 뒤에 나는 세모, 현상, 몸뚱아리의 나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몸뚱아리를 쫓아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자기 마음을 붙잡고 거기서 함께 머물렀대요. 그러면 작은 형의 케이스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단련하지 못하잖아? 그럼 무조건 귀양 간다고. 알겠지? 그거를 또 보여주는 형의 케이스야. 자, 근데 유일하게 오직 나의 큰 형님만이, 그럼 밑에다가 우리 대조적 인물이라고 써줘. 둘째 형님도 잃었고 나도 잃었는데 큰 형님만이 안 잃었잖아. 자, 자기 마음을 잃지 않고 편안하게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원래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자기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그 형님이 거실에다가 수호제,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붙인 까닭일 것이다. 그리고 큰 형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께서 내게 태연, 일단 동그라미 쳐줘. 태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 그래서 나는 오로지 밑줄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했다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때 태연은 뭐랑 똑같은 거?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마음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태연 이꼴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내 집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대는 말씀이다. 그냥 어이구 겸손도 하셔라 약간 이런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맹자 네모 쳐야 되죠. 왜냐면은 권위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맹자가
무엇을 지키는 게 클까? 몸을 지키는 게 가장 크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이 진실하다. 그럼 이때 몸은 우리가 계속 지켜야 했던 마음과 똑같은 거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형님에게 보이고 수호제의 기로 삼는다. 기록할 겸 썼다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에 우리 맹자의 말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야? 둘 다 나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마음을 지키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옆에다가 주장 강조라고도 하나 써주세요. 주장 강조.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3번만 얼른 마무리를 해보고 3번만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어우 길어. 자, 수호제기도 얘들아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니까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배경 지식으로 있기는 해야 돼요. 자, 그러면 3번 확인해 볼게. 너무 간단하지. 답 4번 맞지 얘들아? 요 맹자를 부정하면 안 되지.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4번, 5번은 너네들이 복습하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어디로 갈 거냐면 면왕정가를 살짝 보다가 너무 힘들면 잠시 끊을 거고, 얘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 얘 끝나는 대로 소설들 볼 수 있으면 보고 아니면 소설들은 뛰어넘을 겁니다. 면왕정가가 너무 중요하거든. 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제는 이때까지 공식적으로 수능에는 2번, 아주 옛날에 나왔지. 근데 사이클이 있다는 거 보면은 충분히 우리도 이게 출제 범위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리고 고2 11월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눈여겨볼 건 아니지만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긴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쓸 필요 전혀 없어. 면왕정가랑 관동별곡을 이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동별곡이 그거잖아. 정철이가 강원도 도지사가 됐어. 그래서 강원도를 구경하는 길에 와 자연 예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런 것들에 영향을 끼친 게 면왕정가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여기서도 자연 예찬하고 이쁘다고 하겠지. 이 정도는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얘 주제를 보면 이거야 이거. 방금 얘기했지? 와 자연 멋있다 플러스 이거다 임금 덕분이야 임금 땡큐까지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처음 말한 것처럼 복습 좀 해줘 얘들아. 이거는 외워도 아깝지 않은 지문인 것 같아. 그리고 요 지문을 외우고 나면 웬만한 가사, 자연조화라는 그 가사는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굳이 조금 힘들어서 외우라고 좀 부탁할게.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보기 보고 힌트 최대한 얻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224고요. 딱 보면 전문이 나왔어. 얄짤없지. 그리고 생각보다 그 힌트도 별로 없잖아. 그래서 외워야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럼 22번 문제부터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자. 먼저 면왕정의 현판에는 송순이 지은 것, 요 면왕정가를 지은 송순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답니다. 읽어보면 굽어보면 땅이고 우러르면 하늘이다. 이 사이에 그 어떤 정자가 있으니 얘가 면왕정이겠지. 그치? 자, 얘가 호연한 흥취가 일어나네. 그럼 면왕정이 굉장히 흥취가 있는 공간이란 것도 알 수 있고 풍을 부르고 산천에 부르며 명아주 지팡이로 평생을 보내리라. 그럼 평생을 보내고 싶은 공간 면왕정이구나.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 면왕이라는 명칭은 첫 행에서 나온 것으로 밑줄 땅을 굽어보고 하늘을 우러른다. 밑줄 하나 쭉 그어주고. 자, 그리고 현판의 글귀를 통해서 송순이 면왕정 주변의 자연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 수 있대요. 자, 물결 밑줄 합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자유롭게 완상. 자연조화야, 자연조화. 그리고 묶어줘 얘들아. 자연물의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 닫아주시고, 우리 의인법 쓰인다는 것도 이렇게 알려주는 거 맞지? 밑에다 의인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저 물결 밑줄 합니다. 자신의 이상을 투영할 수 있는 공간. 그럼 자연을 즐기면서 그 안에 아까 말했잖아. 임금 땡큐. 요거 넣는 공간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대. 자, 무튼 쭉 읽고 그래서 송수는 자신이 이런 공간에서 세속적인 욕망은 버릴 거네. 그럼 세속적인 욕망 세모 하나 쳐주시고 혹시나 속세를 의미하는 게 있을까 고민하면서 들어가 봐 주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보고 앞으로 한번 가보자 얘들아. 끊어 갈 테니까 좀만 더 힘내. 그래 보이나? 얘들아 여기 색깔 넣는 거 그냥 내가 짚어주지 않는다 해도 그냥 어떤 형광펜 같은 거 해서 이 정도의 어휘는 알고 있어야 된다거든. 그러니까
필수 어휘도 따로 얘기하겠지만 스무스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좀 표시 좀 해주세요. 한 번 더 눈여겨보게.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면항정 갑니다. 무등산의 한 활기, 줄기요, 줄기. 한 줄기가 이룬 산에, 이 산이 동다희, 다희는 닿는 곳이라는 거라서 그쪽으로 닿는다, 쪽이야, 쪽. 닿는 곳, 닿다, 쪽, 방향. 뭐 조금 우기는 것 같긴 한데, 닿는 곳, 닿다, 그쪽으로 약간 이렇게. 미안, 외워줘, 어쨌든. 자, 이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서 멀리 이런 거 읽을 수 있어야 되더라. 뒤에 걸로 된 소리 해야 돼. 멀리 떼쳐와 재월봉이 되었대. 그럼 재월봉에다가 일단 네모 쳐주세요. 자, 그러면 어떤 무등산의 한 줄기가 쭉 이렇게 이어졌는데 얘가 미안해, 재월봉이 됐어. 봉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변대야 아주 넓은 곳에 무슨 짐작을 한다고 7구비가 한데 한 곳에 뭉쳐서 무득무득 벌어졌냐라는 거야. 되겠지? 그럼 무득무득 일단 음상 쓰이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크게 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요거 무슨 짐작 하노라의 주체를 찾는 거야. 얘들아 살짝만 고민해봐. 한 5초 정도만. 지금껏 쌤이 빠르게 읽어주면 무등산 한 줄기가 동쪽으로 쭉 가서 재월봉이 됐거든. 근데 넓은 땅에 뭔 생각을 한다고 7개의 구비가 이렇게 한데 뭉쳐서 무득무득 펼쳐져 있어. 그러면 무슨 생각한다고 뭉쳐져 있냐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생각하는 주체가 누구야? 사람은 안 나왔잖아. 그치? 근데 아까 우리 보기에서 어떤 힌트를 가졌어? 의인법이 쓰이는 거 보니까 이때까지 산 얘기만 했으니 산이 주체가 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지. 그리고 보면 재월봉이야, 주체는. 재월봉 너는 뭔 생각으로 7구비를 이렇게 뭉쳐놨냐라고 읽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짐작하노라 옆에다가 주체 재월봉 이렇게 써둘게요. 그래서 외워달라는 거야, 얘들아. 이 부분만 조금 넘어가면 수월해져. 자, 그래서 재월봉 너는 7구비랑 도대체 이렇게 벌어졌냐.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가운데 구비. 그럼 저기 가운데 있는 거 딱 서 있는 거 재월봉 맞지? 저 가운데 구비 재월봉은 굼기, 구멍이거든. 구멍 그냥 써놓을게.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서 머리를 얹혀놨대. 그러면 너네들이 또 들은 얘기로 보면은 가운데 구비는 용이 머리를 얹혀놓은 것 같다는 거야. 됐지? 그럼 재월봉의 얘 생김새는 용이 이렇게 얹혀놓은 것처럼 생겼구나 비유하고 있다는 거 정도만 이렇게 찾아줄게요. 비유, 늙은 용은 이때 늙은 용은 재월봉을 빗댄 표현입니다. 자, 계속 넓은 바위 위에 이번에는 바위가 나왔어. 송죽을 해치고 정자를 앉혀놨네. 너무 반갑다 얘들아. 요거 면항정이잖아. 면항정. 이 정자 면항정 드디어 나왔어. 자, 근데 요것도 살짝 쌤 그림 그릴게. 재월봉에 넓은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정자를 얹어놨대. 이렇게. 됐나요? 이게 면항정이라는 거야. 지어내는 거 아니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그렸어. 자, 정자를 앉혀 놓으니까 마치 이 모습이 또 뭐 같냐면 구름을 탄 학이 천리를 간다고 두 날개입니다. 요것도 좀 알아주세요. 두 날개를 벌린 듯 하대요. 자, 그러면 쌤 그려놓은 거에서 날개를 이렇게 벌린 듯한 것처럼 보이는 곳은 여기지, 여기. 그래서 면항정의 모습이 마치 학같이도 생겼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까지 하면은 되게 화가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 괜찮아 얘들아.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항정의 모습을 되게 비유하면서 묘사하고 있다. 요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근처에다가 비유가 많이 쓰이고 묘사도 많이 쓰이고 이 정도. 자, 정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한번 가보면요. 계속 가보면 옥천산, 용천산에 내린 물이 또 흐르는데 정자 넓은 들에 올라오게 펴진 듯 하대. 그러니까 물도 앞에 막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넓거든 깊노라, 푸르거든 희지 말지 하면서 이 물의 모습이 넓고 깊고 푸르고 희다라고 또 열거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표현기법 대구가 쓰였네. 딱 한 번만 좀 찾아주자. 옆에다가 대구 써주시고 대구 열고 하나 써주시고 이렇게 써주고 난 뒤부터 이제부터의 대구는 안 찾아도 돼.
자, 계속 물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자, 이 물이 마치 쌍용, 두 용이 뒤트는 듯하고 긴 깁을 폈는 듯하대. 이 깁은 또 뭐냐면 비단이야, 얘들아, 비단. 물이 어쨌든 되게 아름답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비유가 또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 경향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동물의 역동성을 사용하여 자연 경관을 설명하고 있다 하면 그 동물이 뭐야? 쌍용이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자,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 그리고 무슨 일이 배 아빠. 얘들아 빨리 그러면 배 아빠, 배 바빠. 이것도 외워줘. 미안해. 바빠. 자주 나오는 건데 아휴, 송순이 정철보다 더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네들은 막 맨날 관동별국, 송민국 이런 거 해가지고 정철 죽이고 싶다고 타임머신 타면은 정철부터 팍 이렇게 하고 싶다는데 난 송순. 약간 그래.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힘들거든. 미안해. 내가 사과하고 갈게. 자, 무튼 어디 간다고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빠서 계속 닿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그러니까 물 얘기 계속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 무조친, 물을 쫓은 이라는 거거든. 물 쫓은. 사정, 백사장은 눈같이 퍼져 있거든. 이번에 비유를 썼는데 뭐를? 이 백사장이 눈처럼 퍼져 있대. 되겠지? 여기도 비유가 쓰이고 있다는 거 생각하고 지금은 모래사장으로 왔습니다. 어지러운 기러기지. 기러기는 무슨 것을 어른다고 안즈랑 날이랑 모았다가 흩어졌다가 그러니까 이제 새들끼리도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얘기하고 난 뒤에 노화 이것도 해석의 스무스함을 위해서 갈대꽃입니다. 갈대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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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어 곰은 곱하기 인 거 알지? 기러기들아 너는 뭘 쫓는다고 울면서 쫓아다니냐? 그러면 백사장 위에 기러기가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까지도 알 수 있네요. 되겠죠? 아까보다는 그래도 쭉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만 판단하면 되니까 아까보단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갈게. 조금만 더 갔다가 쉴 테니까 힘내줘. 자, 넓은 길 밖이요. 그 다음에 긴 하늘 아래 되게 넓은가 봐. 두르고 꽂은 것은 왜? 산인가? 병풍인가? 그러면 내 주변에 뭔가 두르고 많이 꽂혀 있는 게 산인데 와 병풍 아닌가? 예찬하는 그런 거겠지. 그리고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그럼 이번엔 내가 뭐 보고 있어? 주변에 있는 산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보고 있는 게 바뀌는 거야. 자, 그 다음 긋는 듯 있는 듯. 그럼 이어진 거니까 요거는 끊어진 거겠지. 산봉우리들이 끊어진 듯 이어진 듯 숨거니 보이거니 보였다 안 보였다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막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대요. 그 다음 이름이야 얘들아. 이름 그냥 읽으면 돼.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러면 주체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산 얘기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야 돼. 하늘도 안 무서워하고 우뚝이 서 있는 것이. 그러면은 이때 저치 아니요 옆에다가 주체 써주시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산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 맞지? 계속 그 주체들이 바뀌어요. 이름난 향하여 하늘도 무서워하지 않고 우뚝이 서 있는 것이 추월산에 머리를 짚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무슨 산이 허공에 펼쳐져 있대. 그러니까 난 산을 보고 있던 게 맞았네. 그리고 원근 창에 이거는 창해를 쌤은 높은 하늘로 읽거든. 근데 사전적인 의미는 높은 절벽이야. 어쨌든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하늘과 가깝기 때문에 나는 창해를 그냥 하늘로 외워버립니다. 그냥 내 맘대로 외워. 이게 더 해석이 좋더라고. 자, 멀고 가까운 그 하늘에 머문 것도 많기도 많구나. 하늘을 배경으로 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까지 왔어요. 되겠죠? 나도 줄 건데.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데 이 어디까지 볼 거냐면 남여하기 전까지만 볼 테니까 살짝만 조금 더. 얘들아 다 왔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자, 흰구름 부흰 연하. 연하는 별표 치고 외우셔야 되는 거. 연하 뜻은 안개, 노을, 빛나는 햇살. 안개와 노을이야. 연하는 안개와 노을. 근데 안개와 노을이라고 외우기가 좀 헷갈려. 그럼 자연이라고 외우세요. 연하 이꼴 자연이야. 알겠지? 연하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주제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연하, 안개, 노을 혹은 자연이야. 자연. 안개, 노을 혹은 자연. 자, 흰 구름이 뿌옇고 그 다음에 안개와 노을이 있고
푸르니, 푸른 것은 산람. 밑에 보니까 아지랑이도 있대. 그럼 뭔가 색채어가 많이 쓰인다는 거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뭐야? 안개, 노을, 구름, 아지랑이 요런 게 또 보이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천암, 만학,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 천과 만이 나오면 아주 많다라는 거야. 그 당시. 그러면 나머지로 읽어야 되는 건 암과 학인데 암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지. 자연에서 암은 바위잖아, 바위. 그치? 자, 그럼 수많은 바위를 자기 집을 삼아 두고 근데 여기서 사람이 안 나왔는데 집을 삼아 둔다고? 또 의인법일 거야. 주체는 위에 나온 애들이겠지. 자, 요런 아지랑이나 안개 노을 같은 애들이 자기 집으로 요 바위를 집으로 삼아 두고 나면서 들어가면서 이래도 구는 지고, 그러면 요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바위가 있을 거고 뒤에 집 삼아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 주체는 또 구름이나 아지랑이나 아니면 안개 노을 요런 거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되겠죠? 그럼 옆에다가 또 쓸게요. 구는 지고 옆에다 주체, 위에 나온 자연, 그냥 흰 구름이라고 쓸까? 흰 구름. 저 아지랑이도 돼. 그냥 대표로 흰 구름 맨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 의인법이 계속 쓰이고 있다는 거, 왜 보기로 줬는지도 알 수 있을 거고. 거기다 왔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오르거니 내르거니 장공. 이 공자 나오면 얘들아 다 하늘이야. 창공, 허공 할 때처럼 그 공. 빈 공자인데 하늘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오르고 내리고 하늘 위에 막 떠다니고 있대. 그럼 주체가 구름이라는 게 확실해졌고요. 계속 광야, 넓은 곳으로 건너가니 푸르고 붉대. 그러면은 하늘을 봤는데 넓은 곳을 보니까 푸르고 붉다? 계속 읽어볼게. 옅어졌다가 짙어졌어. 그리고 사양과 섞였대. 이때 사양은 석양입니다. 석양. 석양. 외울 필요는 없는데 맥락으로 하늘을 봤는데 푸르고 붉다. 뭐 이게 해지고 있나? 노을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새우, 비조차 뿌리느냐 하면서 비 오는 모습까지도 묘사하고 있는 거. 됐죠? 이까지 해서 자연의 모습 쭉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반밖에 못했어. 아 진짜 죽겠네 또. 여기서부터가 하이라이트. 아직까지는 우리 여기 그것만 한 거니까 좀 쉬었다가요. 5분부터 10분 푹 쉬고 5분부터 마저 보고 난 뒤에 작품 하나 더 볼 수 있으면 볼게요. 좀 쉽시다. 가보도록 할게요. 쌤이 지금부터가 중요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면왕정가의 전체적인 시상을 관통하는 시상 전개 방식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될 거거든. 그리고 우리가 위에 봤을 때 연하 나왔고 산 아지랑이 나왔는데 얘네들이 뭐 특색은 없어 보여도 아지랑이 얘기하면 봄이라는 걸 알 수 있대. 요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이 계절들을 드러내는 거 지금부터 뚜렷하게 나올 거거든. 이 부분부터가 이 면왕정가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고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 칠해놓은 나며 요거는 가마야 얘들아. 가마. 자, 가마를 배야 타고, 이 배야 타고 할 때 배야도 아까 쌤이 막 배아빠 바삐 했잖아. 그거랑 똑같아. 이것도 바쁘게라고 읽어주면 돼. 가마를 서둘러 바삐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이제 가마 타고 어디 이동하네. 오며 가며 할 적에 녹양. 얘들아 요거는 별표 외워야 되는 어휘야. 녹양보다 너네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녹음일 겁니다. 푸른 그림자라고 해서 숲들이 뭉쳐 있으면 되게 까맣게 보이는, 그림자처럼 보이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숲이 울창한 여름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녹음도 녹양도 여름을 드러내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푸른 그림자야. 자, 그러면 오며 가며 할 때 푸른 그림자, 이 숲속에서 우는 황행. 그럼 황행이란 건 뭔가 우는 건가 봐. 뭐 새입니다, 새. 이 새는 교태겨워 하는구나. 교태를 부리는 것 같대. 그러면 이것도 알 수 있는 거, 의인법 쓰는 거 맞지? 새가 어떻게 교태를 부리겠어? 그리고 또 하나 찾아줘야 되는 게 뭐야? 진짜 신나서 교태 부리고 싶은 건 자기 자신이잖아. 그러니 이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는 거라 객상까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감정이입이죠. 좋아 죽겠는 거 나니까. 자, 그리고 계속 나무와 새가 잦아져서 수음. 이 수음도 뭐냐면 녹음과 같은 말이야, 얘들아. 수풀 할 때 그 수랑 음도 아까 얘기했던 그림자. 그래서 수음도 같이 녹양, 녹음, 수음 다 같은 말이라고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얼린 적에
100척이나 되는 난간의 긴 졸음을 내어 폈대. 그럼 여름인데 되게 졸음이 오나 봐. 수면, 물 위에 바람이야. 그칠 줄을 모르는가? 그럼 여름인데 새는 지적이고 바람은 불고 있고. 됐죠? 계속 갑니다. 증서리. 얘들아, 서리가 드러내는 거 겨울이라고 알고 있으면 안 돼. 서리는 말 그대로 가을을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색깔을 칠해놨거든. 밑에다 가을 써주세요. 계절감을 드러내는 말인데 가을입니다. 가을. 자, 계속. 자, 서리가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우리 금수는 맥락으로 봤을 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금수라는 뜻이 두 가지야.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쓰이는 건 비단입니다. 비단. 그리고 자연조화를 얘기할 때 금수 얘기한다. 무조건 비단으로 읽어주시고요. 자연의 모습이 비단결 같다는 거니까 예찬의 표현이라는 것도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금수라는 말이 또 하나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 교훈적인 얘기할 때 이 금수만도 못한 놈 할 때 그 금수예요. 얘는 짐승입니다. 짐승. 근데 우린 당연히 1번으로 해석하는 거지. 그리고 얘는 교훈적인 얘기할 때 나오는 거. 자연조화에서는 비단. 이것도 알아두세요. 1번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가을에 산빛이 비단같이 예쁘고, 그 다음 황운. 요거 우리 평일 목요일 수업에 나온 거 맞지? 노란 구름이라고 해서 내 주변에 노랗게 있는 구름, 익은 곡식들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 곡식. 이것도 가을을 드러내는 시입니다. 자, 익은 곡식들은 또 어찌 만경 넓은 곳에 펼쳐졌냐.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적자 있지, 적자. 한자를 보시고요. 필이 적자예요. 약간 흥취 같은 거 드러낼 때 많이 쓰는 거거든. 필이 적자. 필이. 자, 어부의 피리도 흥겨워서 달을 따라 분다. 그래서 달 보면서 피리도 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초목이 다 졌어요. 시간이 흘렀고요. 강산이 매몰됐대. 당연히 눈에게 매몰됐겠지. 그래서 요 매몰됐다, 요걸 통해 겨울이 된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조물, 이제는 알제들아. 조물주, 우리 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연을 만든 조화신, 우리 신이라고 쓸게. 조물주가 헌사하야. 이것도 자연조화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얘는 야단스럽다라는 뜻이야. 그냥 맥락으로 보면 이렇게 멋진 자연, 조물주 진짜 솜씨 야단났다, 야단났어, 대단하다라는 걸로 읽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야단스럽다를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은 칭찬하는 표현입니다. 자, 조물주의 솜씨가 되게 대단해서 빙설로 이 모습들을 꾸며내니까 경국요대와 옥해은산, 얘네들은 무조건 힌트 줄 거야. 이렇게 펴져 있는 모습이, 눈이 내린 모습이 아름답다는 걸 예찬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눈 앞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건곤 꼭 외우셔야 됩니다. 별표 치시고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건곤 세상. 세상이 풍성하기도 하구나. 간대마다 경이로다. 경이롭다고 또 예찬적인 표현을 쓰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할게. 인간을 떠나와도, 그럼 내가 있는 곳이 자연이니까 떠난 인간은 보기에서 봤었던 세속, 속세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인간에다가 세 묻혀주고. 자, 속세를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없어. 너무 바쁘대. 왜냐면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고 달도 맞이하고 밤은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낳고 자연에서 해야 되는 일 열거 쭉 하면서요. 그 다음에 10이란 누가 닫으며, 그럼 문이겠지, 뭐 닫는 거니까. 문은 누가 닫고, 딘 구개음을 시켜주면 되지. 진 꽃은 누가 쓸려뇨. 할 거 너무 많다고. 그 다음 아침이 나쁘거니 나조이라 스를 쏘냐. 그럼 얘들아, 이것도 대구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아침 얘기했으니까 나조는 당연히 저녁일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맥락으로 찾는 게 어려우면 나조 요것도 사실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아. 저녁이야, 저녁. 자, 근데 여기서 너네들이 조금 의아해야 되는 게 있어. 이렇게 할 거 많다고 하니까 아침이 나쁘다고? 그러면 이 자연의 성우가 나쁜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부족하다라고 읽어줘야 돼요. 부족하다. 부족하니.
그것은 바쁘다라는 걸로 생각하면 돼. 자, 이런 걸 해야 돼서 아침이 부족한데 저녁이라고 싫겠느냐. 저녁에도 이런 거 하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이 부족하거니 내일이라고 유역 거꾸로 읽어주면 돼요. 여유롭겠냐. 저거 한다고 바빠서 여유도 없어. 그리고 이뇌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벌로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어. 전부 다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야. 그리고 쉴 사이가 없거든 길이나 전하겠느냐 라는 건 너무 바쁘니까 길을 전할 새도 없다는 거 서리법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서리 길도 못 전해. 뭐 이때 길을 뭐 항문의 길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어. 근거가 그냥 여기 오는 길일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대신 다만 한 청려장 밑에 보니까 지팡이가 다 매대어 카노메라 다 무뎌간다고. 왜냐면 하도 싸돌아 댕기니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네. 술이 이것건을, 얘들아 술은 두 가지를 드러내는데 맥락으로 보면 자연에서 마시는 술, 흥취를 얘기하겠죠. 그럼 나머지 맥락은 힘들 때 고난을 드러내는 술일 거야. 자, 어쨌든 흥취를 얘기하는 술이 이것하니 친구야 없겠냐? 친구도 있대. 그리고 불내며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요것도 얘들아 배우는 입장이니까 요거는 술 마신 김에 노래를 부르게 하며 이게 이 악기를 타게 하며, 기타를 탄다 이런 것처럼 타게 하며, 혀이며 이거를 춤추게 하며, 그 다음에 이하며 뭐 하게 하며 하면서 그 흥취의 그런 것들 열거하는 거. 나도 못 외우는 거면 외우지 마. 미안해. 그래서 어쨌든 연주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줘. 불게 하며, 연주를 타게 하며, 뭐 하며. 알겠지? 다행이다. 그 다음에 온가지 소리로 흥을 배하거니. 또 나왔지 얘들아? 이것도 바쁘다, 배 아파 하는 그거랑 똑같아. 그러면 이 흥도 바쁘게 막 이렇게 재촉하니 근심이라고 있으며 시름이라고 붙어 있겠냐. 근심도 하나 없는 지금 내 상태야.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괜찮죠? 읊었다가 휘파람 불었다가 노해로 놀거니. 요거는 마음대로라는 뜻인데 쌤이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노해로가 쓰인 건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 요거는 안 외워도 괜찮다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노니 천지 세상도 넓고 1월 매일매일이 한가하되. 그리고 희황 밑에 보니까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고사 속 인물입니다. 자, 고사 요 정도만 써주시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 사람을 모르는데 이적이야. 이때야말로 그러구나. 지금이 태평성대처럼 느껴질 정도라는 거야. 그리고 신선이 어떤 터인지 이 몸이야. 그렇구나. 내가 마치 신선의 몸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산풍월 자연이겠지 뭐. 자연을 거느리고 내가 100년을 다 누리면 악양로 위에 이태백이라는 애가 살아온다 한들. 그럼 얘는 죽은 애니까 고사 속 인물이겠지. 이태백이 살아온다 한들 호탕한 마음이야. 여기서 더 하겠느냐? 내 마음이 더 호탕하다라는 걸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 비교와 서리. 마지막은 스무스하게 읽을 수 있지. 그리고 이 몸이 이렇게 사는 것도 역시 누구 덕분? 임금 덕분이구나 하면서 마지막 유교적 충의사상 빡 얘기하고 마무리가 됐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면왕정가가 어느 순간에는 되게 읽기가 쉬워지겠지만 맨 앞부분이 가장 까탈스러워. 그 부분이 나온다면 외우지 않고서는 해석하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이 정도의 힌트 양으로는 때려 맞추기도 힘들 거니까 꼭 한번 하는 김에, 공부하는 김에 여러 번 읽어서 복습 좀 해주시고요. 그런 거 외우기 싫어? 그러면은 쌤이 꼭 외우라고 했던 필수 어휘, 그거 위주로만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읽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이렇게 보도록 하고, 문제도 풀고 싶기는 한데 소설을 한 편 더 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가지고 현대 소설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얘들아 제발 풀어. 알겠지? 문제 꼭 푸시고. 자, 그러면 11번에서 14번으로 갈 거고요. 11번, 14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11번에서 14번. 그래도 힌트는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14번 문제로 가시고, 14번. 읽고 바로 한번 가볼게. 자, 박완서는 장소와 공간의 함의를 집요하게 탐색한 작가이다. 이 보기 본 적 있을 거야. 자, 먼저 공간은 추상적 성격을 띠고요. 여기다가 가치를 부여하면 장소가 된대요. 이때 장소는 개인과 집단에게 정체성과 안정감을 부여합니다. 장소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 하지만 특정 요인들에 의해서
그동안 맺고 있던 진정한 애착관계가 허물어지면 장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대요. 그럼 특정 요인에다가 세모 하나 쳐주시고요. 얘 때문에 장소 상실을 느끼니까 이런 게 가속화되잖아. 가치가 부여된 장소가 변형되고 심지어 정체성의 위기까지도 경험할 수 있대요. 그럼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게 뭐야? 장소를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떤 요인 때문에 이런 정체성의 위기가 있을까? 이 생각도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쌤 밑에다가 이 장소를 혹시나 수업이 너무 그 면항전가 하다가 끝날까 봐서 정리를 조금 해왔는데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가는데 영탁이, 영주라는 자식들이 나오고요. 부모를 모시는 문제를 다룰 거야. 근데 부모님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지향하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거니까 장소를 좀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이거 가가 있고 나가 있거든? 그럼 가 작품은 환각의 나비라는 작품이 있는 건 알겠어. 근데 나로 갔더니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리고 심지어 얘는 나중에 읽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보고 가야 되는 거라서 이 구성이 쌤은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힌트 줄 거면 앞에 주는 거. 수능 때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너네들한테 혼란을 주진 않아. 그래서 나도 먼저 좀 읽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노년의 문제, 삶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다룸으로써 묶어줄게. 상호 돌봄의 윤리에 기초한 가족 구성원의 연대감, 계속 가부장 이데올로기에 대한 성찰을 담은 작품. 이 작품 역시도 그럴 거야. 어머님 모시는 거. 이런 경향 소설들은 노인의 실존을 탐색해가는 모습을 섬세하게 서술하거나 아니면 가족 구성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성 훼손의 반생명적 행태를 비판하고 있을 거래. 자, 이렇듯 노년의 삶을 다루는 소설들이 일상생활 가족에 내면화된 반생명적 문화의 폐해를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대요. 뭔가 가족끼리의 끈끈함이 없는 그런 걸 비판하나 봐. 자, 한편 노년의 삶을 다룬 소설들 중에서 서술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 자체의 특정 대상을 보는 이인, 얘들아 밑줄 쫙 긋자. 초점 화자의 지각 내용과 시각이 제시되는 경우. 그럼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일 건데 특정 시각이 나올 거야. 초점화된 화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즉 보는 이인 그 초점 화자의 시각을 통해서 보이는 대상인 주변 인물들, 그들의 삶과 의식을 포착해내래. 말하자면 특정 인물의 시선에 기대어서 그들의 삶의 단면을 초점화하는 서사 전략을 통해 밑줄 그을게요. 노인의 불안한 내면이나 일상에서 겪는 노인의 소외가 더 부각될 수 있대요. 그럼 초점화된 화자를 쓰는 이유까지도 나왔고요. 그리고 더불어 이와 같은 소설 중에서는 특정 공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중요해. 갑작스럽게 겪게 된 밑줄 환상체험. 자, 이를 통해 삶의 순수성과 자유를 획득한 인물에 대한 밑줄 경외의 감정. 자, 그럼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 얘들아, 환상체험을 통해 순수성과 자유를 획득한 인물이 나올 거야. 그럼 이 환각체험은 뭔가 긍정적인 뭔가를 전해주고 있다. 이것도 보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른 한번 가보도록 하자 얘들아. 앞으로 오세요. 자, 가족 윤리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영탁이 네모치고. 자, 영탁이는 몇 해 연애하던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재미나게 살고 있었다. 어머니가 군더더기가 될 건 뻔했다. 그럼 아까 읽었던 그 힌트 때문에 가족윤리 무너지나 이런 거 의심할 수 있어요. 자, 군더더기를 받아들이려면 마음의 준비뿐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하고 간 후에 함흥차사 막 자주 오지 않는 그런 동생을 괘씸하게 여기느라 영주 네모 쳐주시고, 영주의 마음은 불편했다. 이까지 읽어도 우리 초점화된 화자 누군지 알 수 있지? 영주죠. 왜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 대놓고 드러나니까. 자, 계속. 명색이 장남이 어쩌면 그럴 수 있지. 용서할 수 없는 심정은 내가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자책과 오락가락해서 자신도 누굴 탓하고 있는지 종잡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엄마를 누가 맞냐에 대한 이런 왔다 갔다 한 마음. 더 참기 어려운 것은 밑줄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 자, 듣기 좋으라고 그랬는지 진짜 그럴 작정이었는지 영탁이가 엄마한테 곧 모시러 올게요 하고 약속하고 떠난 게 화근이었다. 어머니는 이제 공공연히
보따리를 싸놓고 안절부절을 못했고 우리 아들이 데리러 온댔는데 아가 왜 이렇게 늦나 걸핏하면 이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대합실에 발을 묶인 사람처럼 창밖만 내다보기도 하고 강하게 밀어내는 시선으로 집안 식구를 대하기도 했다. 아들만 찾는 거야. 참다 못해 영주가 먼저 옳게 하고 직접 담판을 해서 엄마를 모셔가도록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영탁인에서 석 달도 못 버티고 둔촌동 동그라미 쳐야 되지 왜 공간 나왔잖아. 자, 이 둔촌동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실은 버티고 말 것도 없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 밑줄 자신의 의지라는 것을 상실해 갔으니까. 자, 못 버틴 건 어머니가 아니라 영주였다. 얘들아,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엄마가 아들내미 집으로 갔어.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데리고 가냐 약간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엄마가 여기를 갔는데 뭔가 삶의 의지를 잃고 있었네. 근데 엄마가 여기다 대고 나 백기 들었어 가 아니라 영주가 이 모습을 보며 아, 엄마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못 견디겠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알겠죠? 엄마 의지로 온 게 아니라 우리 딸내미가 안 되겠다 싶어서 데려온 거야. 자, 그 다음 어머니를 그렇게 떠맡기다시피 한 영주는 맨날 무난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엄마는 그럴 때마다 야 나는 과천 갈란다. 과천 동그라미 쳐야 되죠. 엄마가 지향하는 공간이에요. 과천 좀 데려다줘. 그 말밖에 안 했다. 그 말이 그렇게 애절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 자, 과천은 어디냐면요. 밑줄요. 영주네가 둔촌동으로 오기 전에 살던 동네. 자, 그리고 과천과 이어주세요. 영탁이나 그의 처는 그 말을 우리 영주, 딸내로 가고 싶다는 소리와 같은 뜻으로 알아듣는 듯 했고, 그러나 그 부부가 영주에게 모셔가라는 소리는 죽어도 안 할 것처럼 깔끔하게 굴었대. 동생 부부한테 모셔가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야속할 만큼 영주는 엄마가 거기 계신 게 불안했어. 어머니를 동생네로 보내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것은 영주도 어머니의 과천 상성이란 건 얘들아 뭐 미친 소리, 뭐 계속하는 소리 같은 거거든. 엄마가 과천 가고 싶다는 소리를 딸네 집으로 다시 오고 싶다는 소리로 알아들었기 때문이었다. 장녀로서 동지로서 엄마와 함께 해온 그 수많은 세월을 잊지 않고서는 차마 못 들은 척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주는 줄이 참듯이 참았대. 왜? 너네들이 다시 모셔가라고 빌면 모를까 내 입에서 먼저 모셔오겠다는 소리가 나올 줄 알고 하는 영주의 앙심, 요거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뭔가 동생한테 불만이 가득한 거야. 그리고 한 번 모셔온 이상 누나가 애걸복걸이나 하면 모를까 다시 엄마를 내주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밑줄 영탁이의 고집, 계속 갈등 때문에 엄마를 약간 뭐랄까 누가 떠맡아야 되나 눈치 싸움 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 자식들이 이런 고집과 앙심은 상반된 것 같으면서도 같은 거야. 둘 다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지. 자, 그들이 모시고자 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었어. 아들이 있는데도 딸내 의탁하거나 거기서 죽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치욕 관념이었으니까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아들과 딸의 이런 보이지 않는 버티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는 밑줄 여기 있으면 저기 있고 싶고 저기 있으면 여기 있고 싶은 증세 밑줄 하나 그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정착하지 못하잖아. 정체성의 상실을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마음은 하루하루 더해 갔고요. 어머니에게는 이미 아들이냐 딸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왜? 여기도 아닌 저기도 아닌 데가 과천이었다. 요거 밑줄 하나 그어주세요. 그럼 정체성의 상실이 왔을 때 엄마가 가고 싶은 것 과천이야. 엄마가 지향하는 공간. 어머니는 겉으로 지능에 퇴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발달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치사하게 아들 내서 딸 내, 딸 내서 아들 내로 보따리처럼 옮겨다니고 눈치 보느니 여기도 아닌 저기도 아닌 과천이란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 보내달라고 보채고 있으니까 말이다. 철저히 영주의 해석입니다. 아들 내서도 마침내 가출이 시작됐어. 아, 엄마가 약간 좀 치매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가출이라 하는 거 보니. 그러나 영탁의 처가 어떻게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놓았는지 엄마의 탈출은 항상 그 아파트 단지 안을 벗어나지 못했대. 그녀는 그 단지의 부녀회장이어서 발이 넓을 뿐 아니라 지능적이야. 그녀는 어머니에게 도저히 외출할 수 없는 옷을 입혀놨는데 멀리 못 가게 하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약간 비인간적이지. 아무 옷이나 입혀놓고 사람들한테 제보해달라고 하는 거지. 잠옷이나 고쟁이, 속옷 같은 그런 어머니의 외출은 애들 눈에도 띄게 돼 있고 눈에 띄었다면 경비 아저씨에게 즉시 연락이 가도록 돼 있었다. 조금 더 읽을게요, 얘들아. 아들 영탁인에서 딸 영준애로 결국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치매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다시 가출을 하게 되는데 영준은 어머니를 찾던 중 어떤 외딴 집을 보게 됩니다. 동그라미지? 왜냐면 공간이잖아.
자, 이 마을에도 포스터를 붙여볼까 하다가 엄마를 계속 찾고 있었던 거야. 문득 저만치 외딴 집이 보였어. 요새도 서울 근교에 저런 옛날 집 밑줄 그어주시고요. 외딴 집이랑 이어주세요. 저런 집이 남아있는 게 신기했고 문화재적인 옛날 집이 아니라 그냥 나이만 먹은 귀신 같은 집인데도 영주는 이상한 힘에 끌려 차츰차츰 다가갔다. 다가가면서도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지 이상해서 주춤거렸고 느닷없이 하숙치던 종암동 집도 생각났다. 그냥 생각이 난 것이지 뭐 비슷한 것 같진 않았어. 헉 하고 숨을 들이쉬면서 밑줄이죠. 천계산 포교원 그리고 또 옛날 집 밑줄 근 거랑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 집의 정체네. 이 간판과 함께 빨랫줄에서 나붓기는 엄마의 옷을 본 거야. 영주는 멎을 것 같은 숨을 헐떡이며 그 집 앞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마루 천장 연등 금빛 부처가 그 집이 절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 밖엔 시골 살림집과 다를 바가 없었어. 부처님 앞 연등 아래 널찍한 마루에서 회색 승복을 입은 두 여자가 도란도란 거리면서 평화롭게 더덕껍질을 벗기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화해로운 분위기가 아지랑이처럼 이거 물결 밑줄하고 얘들아 두 여인 둘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왜? 여기가 환각적인 공간이니까 아까 봤던 환각 써먹어야 되는 거지. 자, 환상체험입니다. 몸집에 비해 큰 승복 때문에 그런지 밑줄 어머니의 조그만 몸은 날개를 젓고 쉬고 있는 큰 나비처럼 보였다. 환상처럼 보이는 거야 계속. 그리고 헐렁한 승복 때문만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살아온 무게나 잔재를 완전히 털어버린 밑줄 그 가벼움, 그 자유로움 엄마가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한 걸 보여주는 거지. 자, 여지껏 누가 어머니를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드린 적이 있었을까? 70을 넘긴 노인이 저렇게 삶의 때가 안 낀 천진 덩어리일 수가 있다니. 자, 영주의 생각입니다. 암만 해도 저거는 현실이 아니야. 믿지 못해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야. 영주는 그래서 어머니를 가까이에 두고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녀가 딛고 서 있는 것은 현실이었으니까. 그리고 얘들아 물결 현실과 환상 사이는 요까지만 물결 해줘. 자, 아무리 가까이라도 아무리 서로 투명해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별개의 세계니까 하고 끝나요. 자, 그럼 얘들아 마무리할 때 여기서 너네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걸 자꾸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걸 진짜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봤어. 근데 우리 딸내미 입장에서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략이 많이 됐지만 엄마가 집 나가고 이거 한 10개월 만에 본 모습이거든? 근데 10개월 만에 엄마가 저기서 너무나도 멀쩡한 사람, 너무 가벼운 모습으로 더더욱이나 이렇게 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던 모습이 아니잖아.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환상으로 드러냈던 거지 실제로 이거를 못 본 건 아니야. 그리고 나서 너네들이 파악해야 되는 건 정체성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엄마가 지금 있는 외딴 집, 옛날 집, 포교원 이 같은 공간에서 자유를 찾았다면 아마도 과천, 엄마가 가고 싶어 했던 이 과천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엄마가 지향하고자 했던 공간은 이런 공간이지 않을까까지 생각해 줬어야 됐습니다. 되겠죠? 그러면은 밑줄 그은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보고 얘들아 문제도 풀만해. 전부 다 쌤이 체크를 했었거든. 11, 12, 13, 14까지도 반드시 복습하면서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토공전은 뒤에 있는 건 내일도 안 보겠습니다. 그냥 그거야. 용왕 그 토끼 거북이 자라 그거 간 내놔라 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한번 읽으시고요. 내일 독서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 정리하시고 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